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1월 30일 토요일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야, 이적 행위, 청, 부품 공작.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그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다시 불러서 추궁하면서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지난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해 한 얘기입니다. 당시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해 큰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그제 검찰 공소장을 통해 삭제된 530개 파일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그중 뽀요이스라고 되어 있는 파일 폴더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뽀요이스는 핀란드어로 북쪽입니다. 뽀요이스 파일을 들어가면 북원추라는 파일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북한 원전 추진의 준말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뽀요이스, 북원추 이런 파일에 북한 원전 지원 문건 17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삭제됐다는 겁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지금 뽀요이스 그리고 북원추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인데 네네네. 그런 파일에 북한 원전 네. 지원 문건이 있었고 그것이 예. 이번에 산자부가 삭제한 파일 속에 있었다. 지금 이런 내용인 예,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엉뚱하게 튀어나온 거죠. 아까 예. 최재형 감사원장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원래는 최재형 감사원장, 감사원은 국회 의뢰를 받고 지금 이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혹시 조작된 것 아니냐 이 내용을 다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제 저항이 심했다. 400여 개 파일이 당시에 삭제됐다라는 이제 이야기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번에 이 검찰이 공소를 했죠.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해서 재판에 붙여줬는데 그 공소장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엉뚱한 게 튀어나온 거예요. 삭제됐던 파일은 530개인데 그중에 17개가 북한의 원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파일명으로는 이게 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뽀요이스는 핀란드어고 우리나라에서 잘 쓰지 않는데 뽀요이스 꼬레아 그럼 이게 노스코리아라는 얘기예요. 북한이라는 뜻이네요. 예, 북쪽이란 뜻이에요. 노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근데 그 안에 이제 북원추는 북한 원전 추진 방안의 약자일 가능성으로 추정되고 있고 또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네. 위원님, 이렇게 삭제된 파일들이 공개가 되니까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정부가 국내에서는 사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과 동시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 사건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과연 있었는지. 근데 사실 원전은요 우리가 지어주겠다고 해서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또 기간도 길고 특히 이 원전 같은 경우는 국제 IAEA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또 중요한 물품 같은 경우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쩌면 단독으로 추진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00년도에 이 대북 송금 특검을 하면서 당시에 어떤 결론을 내리자면 그때 이 북한의 주는 것도 사실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있었던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과연 북한의 원전 문제가 논의가 됐느냐에 대한 여부. 예. 이 부분이 하나의 이제 관심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 정책을 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리 원전을 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월성원전 1호기를 2022년까지가 이제 시한이었는데 결국 조기 폐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신한울 569호기 같은 경우는 지금 10% 정도가 이제 공정이 진행 중인데 이것 또한 공사를 중단을 했어요. 그럼 지금 특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원전 관련된 인력과 시설 이런 게 급격히 줄어들어서 사실은 서울대학교에 원전 관련된 지금 대학원 강의에 수강생이 딱 한 명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국내 기반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원전이 지금 뭐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같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북한에다가 지어주겠다는 건 이건 무슨 모순적인 이야기냐. 네. 즉 그러면 탈원전 정책을 왜 했느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모순적 이야기가 이제 지적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야당의 비판의 근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두 가지 관점입니다. 즉 남북 정상회담에서 과연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약속과 이 회의가 있었느냐의 여부. 그러나 국내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이중적인 전략을 취하느냐.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적 행위, 이 발언에 청와대는 북풍 공작이라며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의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적 행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입니다.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청와대는 우리가 북한에 원전을 추진해주겠다 이런 말을 한 적 자체가 없다. 네. 따라서 야당이 혹세무민을 하고 있고 북풍 공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내고 있어요. 야당 대표를 고발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풀이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고발을 한다고 해서 이제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이적 행위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는 아니 혹세무민하고 왜 부품 공개를 하느냐 이런 서로 이제 주제가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거 사실관계부터 팩트부터 확인하자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우리가 뭐 이적 행위가 될지 혹세무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가 남북 정상회담 1차, 2차 회담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있어서 어떤 타임에 있어서도 약간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윤건영 의원의 말처럼 산업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걸 만약에 작성했다고 한다면 네. 왜 뽀요이스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문구를 사용했을까? 더군다나 북한의 원전과 관련된 이렇게 정식 문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문건을 하고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봤다. 그 서론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 이건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뽀이스랄지 뭐 북원출할지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그러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으면 왜 삭제를 했냐 이거예요. 네. 예. 더군다나 그 안에 보면 뭐 BH 송부라고 해서 청와대하고 뭔가 교감 있는 것 듯한 그런 문구들이 있고 또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단순히 공무원이 과연 위에 지시를 받지 않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랄지 아니면 여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이런 내용들이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미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많이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국정조사 가도 이전에 국정조사 결과가 별로 다 흐지부지 됐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미 증거를 다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정조사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탈원전 정책을 했는데 북한에도 원전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뭔가를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거고 탈원전의 어떤 정당성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이랄지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같이 우리가 조사해서 팩트로 확인해보자. 이렇게 좀 정정당당히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네, 평론가님 뭐 청와대에서도 비판의 수를 높였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네네. 이 이적행위 발언과 관련해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본인의 SNS를 통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읽고 내 눈을 의심했다. 설마 보궐선거 때문에 그토록 어긋난 발언을 한 것인가 이렇게 네네. 글을 적었는데 결국 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어찌 보면 보수 야당이 전통적인 안보 이슈를 가지고 뭔가 좀 이제 국민들을 유권자를 이 정부에 반대하는 쪽으로 몰아가려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여당의 의심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낙연 이 대표는요, 이 이야기가 나오던 당시 도보다리 회담을 비롯해서 2018년 이 남북미 관계가 좋을 때 총리였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사안들을 더 깊숙이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아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원전은 어떤 형태든 우리가 극비리에 북한에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원전을 극비리에 북한에 지어줍니까? 사실은 예. 철도 교류한다고 했을 때 우리 남북 자체끼리라도 해보자 하고 기차가 올라가는데 주한미군이 막았어요. 왜냐하면 연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병제제재 위배다. 올라가지 못한다. 그거 풀고 올라가는데도 며칠 걸렸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연료를 싣고 가는 기차도 막는 상황인데 어떻게 원전이 북한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경위는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요. 아까 왜 뽀요이스라고 굳이 암호 같은 이름을 붙였는지, 예. 왜 이걸 굳이 삭제했는지, 이제 그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좀 이제 법률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남북 이 정상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비핵화가 제일 큰 관건이고 북미가 주도하는 대화에 우리가 어떻게 촉진자 역할을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파괴력이 센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겠다는 아이디어가 과연 지금 청와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이낙연 대표와 또 청와대는 상당히 좀 발끈할 수 있는 상황은 맞아 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왜 뽀요이스라는 그런 어려운 파일명을 썼는지, 그리고 이 문건을 왜 지웠는지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큰 것은 바로 이 파일이 생성된 시점입니다. 네. 바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총비서의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 그리고 2차 남북 정상회담 직전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버전 1, 버전 2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에너지 분야 남북 경협 전문가 등의 제목이 있는 파일들이 바로 남북 정상회담 1, 2차 사이에 생성됐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과 무관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비핵화만 한다면 사실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전례도 있습니다. 1994년도의 제네바 협상에 따라서 캐도라는 게, 즉 한반도 에너지 기구가 만들어져서 네. 국제적으로 북한 그 함경남도 심포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하고 실제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북한이 결국은 이 IAEA의 사찰을 거부를 하고 NPT 탈퇴를 등등 하면서 결국 이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북한이 현재 공사 중단된 거를 다 몰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마 북한이 사실은 우리 전력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시설적으로는 6.8%밖에 되지 않아요. 북한의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 전력난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그걸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 측에서 자, 비핵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원전을 지어줘서 북한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 좀 뭐 충분히 협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뭐 그거는 아마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왜 비공개리에 할 수도 있느냐는 문제. 예. 또 이거를 과연 그럼 미국과 협의를 했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이 공개된 문건을 보면 공무원들은요, 이렇게 어렵고 이런 양이 많은 문건을 위해서 안 시키면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심심해서 이런 문건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문건의 그 작성의 쭉 이 판으로 보면요, 처음에 전문가들을 다 팔로우를 해요. 예. 그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안을 만듭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남북 1차 정상회담, 도보다리 회담 이후에 2차 정상회담 그 사이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도보다리 회담 4.4분 때 유일하게 우리가 포착한 장면이 발전, 이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입에서 나왔다는 걸 포착을 했거든요. 그러면 네. 뭔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했고, 그렇다면 산자부에서 이걸 준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산자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준비를 했고 북한 측에도 뭔가 제시를 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뭐 정부가 이런 부분을 굳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 부분을 얼마나 투명성 있게 진행했냐 여부와 또 국내 탈원전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느냐 문제, 바로 그 부분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 평호가님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왜 저 도보다리 회담 때 네네. 정상의 음성은 무금 처리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입모양으로 이렇게 발전소 맞습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면서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었어요. 구두로 그것, 그러니까 발전소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 구상과 책자를 PPT, 그러니까 네네. 프레젠테이션 영상으로 만들어서 네. USB에 담아서 맞습니다. 전달을 했다. 뭐 이런 네. 취지의 해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진다면 이 전력 지원, 발전소 문제는 반드시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와대 얘기는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윤건영 이제 당시 실장의 이야기를 빌리면, 자, 원전의 원자도 거론된 바가 없다. 원전 얘기는 없었다. 두 번째, 저 도보다리 회담 때 그때 독순이라고 하죠. 입술을 읽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는 모든 국민이 궁금했어요. 그랬죠. 도보다리 저 훈훈한 분위기 무슨 얘기를 했을까 도대체. 해석자가 아무도 없다 보니까 예. 정말 알 수가 없었던 저 때는 거죠. 기분 좋게 즐겁게 술자리에서 이 남북 지도자가 했을 이야기를 추정하는 게 이거 굉장히 언론에서도 그것을 이제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제 발전소란 얘기가 들어간 것 같다라는 이 보도들은 당시에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청와대는 일단 부인했습니다. 예. 구두 대화에서 발전소 언급은 없었다.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줬는데 우리가 만들어준 남북 협력에 관한 책자와 USB에 들어간 이 파일 안에는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다만 그것은 원전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도로 이제 청와대의 입장, 해명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여부는 앞으로 이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결국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지원 얘기가 있었는지 여전히 좀 미궁인 상황이고 또 산업부는 이를 위해서 문건을 만든 건지 아니면 그냥 아이디어 쳐서 만든 건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와 2019년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신년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후속 조치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여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 구분하여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올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전력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며 도시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하여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직접 준비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당시 원전에 원자도 나오지 않았다. 소설 같은 얘기다. 헛다리 짚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공무원 컴퓨터에 해당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현주 의원님. 네. 정부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반박하고 있고 또 윤건영 의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원전 얘기를 한 것도 참 공교롭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렇죠. 북한은 지금 영변에 실험용 원전밖에 없습니다. 예. 발전할 수 있는 원전은 없고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석탄 문제나 등등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어떤 게임 체인저, 즉 전력 부분의 게임 체인저는 원전밖에 없어요. 근데 자체적인 어떤 실력으로는 원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 지금 윤건영 의원이 이제 이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야기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전에 본 그 44분 동안의 도보다리 회담 같은 경우에 예. 아마 국민들께서는 이거를 보고 역시 남북한 정상들이 화기애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교적인 관점에 보면 굉장히 위험한 회담입니다. 네. 왜냐하면 정상 간에는 회담에서 배석자가 없는 회담은 굉장히 위험한 회담이에요. 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회담을 놓고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거든요. 왜냐? 두 사람에서 이 통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예. 세계에서 통역 없이 정상이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만큼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 44분이라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저기서 무슨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발전소 문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건영 이야기는 원전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전력의 전자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관련된 회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부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사고 특히 2019년도에 김정은 지금 신년사에 보면 원전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자체적으로 원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예.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게 근거가 뭐냐? 자, 우리 옛날에 원전 지어주기로 했는데 그걸 왜 약속 이행 안 하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남북 간의 대화를 우리가 다 공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남북 이 대북 송금 특검에서도 드러났지만 남북 간의 어떤 내용 자체는 결국은 물론 당시에는 비밀이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 중요한 우리 국민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에도 충분히 이런 이야기는 오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원전 수사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짚어보면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 게 사실 그동안 산업부 전현직 장관들이 이 원전 조기 폐쇄는 한수원 이사회의 자율적 결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건 작성 시기를 저희가 달력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 결정을 한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2018년 6월 15일에 진행이 됐는데 참 공교롭게도 3주 전에 벌써 산업부에서 이 조기 폐쇄 의결에 대한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부가 한수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저희가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 이제 그러한 내용 자체가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한다면 이미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여부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 3주 전에 산업부에서 청와대에 폐쇄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고 이사회 결론은 당연히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나올 것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경제성 평가, 그다음에 이제 환경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좀 약간 의아한 점이 뭐냐면 월성 1호기가 사실은 그대로 내버려 뒀어도 적어도 한 1, 2년이면 자동으로 폐쇄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이걸 갱신 절차를 안 거치며. 그런데 1, 2년을 먼저 폐쇄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까? 그런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대통령의 어떤 정책 공약이 탈원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정책 과정에서 또한 우리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적법 절차거든요. 그런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하면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명분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검찰 수사한 어떤 결과하고 중간에 나오는 것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경제성 평가랄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산업부에서 개입을 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지금 재판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 나오겠지만 감사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감사 결과를 냈고 또 그거에 대한 자료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사실 아무리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향후에 있어서라도 좀 절차를 중시하는 그런 정부가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북한 원전 지원 논란을 짚어봤는데 다음 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또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랭킹에서 지금 만나보시죠.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두 판사들은 자기들 스스로 재판 독립을 침해한 사람들이잖아요. 재판받는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요. 저 법대에 앉아있는 사람이 판사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눈 마주치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숨어서 판결 내용 유출하고 바꾼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처벌을 안 하면 재판 독립이 오히려 훼손된다. 그것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 재판 독립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필요하다. 탄핵이. 네, 지금 들으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두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밝혔었는데 민주당은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 한 명을 두고 다음 주에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다음 주 초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나면 사흘 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아마 2월 4일이나 5일쯤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최영일 평론가님, 일단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왜 그렇죠. 탄핵을 추진하는 건지 설명 먼저 해주시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예. 이탄희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 출신이에요. 젊은 판사 출신이고 지금 이제 이 탄핵을 함으로써 징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강한 상징적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럼 임성근 부장판사는 무슨 일을 했는가? 네. 사실은 지금 퇴직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말퇴직인 거죠? 예, 퇴직 예정인데 그 전에 파면을 시키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자, 과거로 돌아가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당시에 대통령의 7시간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점이었어요. 논란이 됐었죠. 근데 이제 일본의 이제 좀 우익 성향의 신문이죠. 산케이 신문에
서울지국장 가토 다스야라는 인물이 예. 이때의 이제 정모 씨와의 밀회 등을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제 안 좋은 기사를 일본 신문에 썼습니다. 서울발로 썼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청와대가 이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아니냐 하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고 재판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내용은 이게 명예훼손이 사실 무죄로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판결문을 임성근 당시의 판사가 그 재판부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리 판결문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명예훼손으로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무죄는 날 거지만 예. 판결을 바꾼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이 판결문의 문구를 좀 바꿔서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맞지만 이게 의도성이 있거나 중대한 피해를 끼쳤다기 보기는 어려우니까 명예훼손은 무죄다. 그런데 이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명예훼손은 맞다. 이렇게 이제 문구를 바꿔서 지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부의 뒤에서 관계없는 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된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위헌적이라는 건 대체로 맞다고 인정을 했는데 네. 당시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재판에 회부됐는데 무죄가 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직권남용이 적용됐는데 직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없는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탄희 의원은 이 법적으로 잘못한 게 맞는데 무죄가 나고 이게 그냥 이 정식적으로 퇴임을 하는 상황을 묵인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벌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네. 초유의 법관 탄핵 사건을 두고 여야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 탄핵 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앞으로 당연히 있을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상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도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 인사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인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네, 위원님 네. 들어보셨지만 살풀이식 창피주기, 법원 길들이기 탄핵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법관 탄핵은 사실 굉장히 유례가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재판의 독립을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법관 2명이 이제 탄핵 소추를 이제 추진은 됐었는데 다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아마 이제 되게 되면 지금 여당 의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실은 이 임 판사에 대한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 그동안 이탄희 의원이 사실은 국회에 들어오면서부터 판사 출신이잖아요. 계속 판사 출신도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당 지도부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판사를 탄핵한다는 게 굉장히 정책 부담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 그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고 그냥 이탄희 의원이 추진하는 거를 그냥 우리는 동의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당론을 정한 겁니다. 네. 그만큼 이 판사 탄핵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한 110명 정도 이제 동의를 받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이제 탄핵까지 할 만큼의 사안인가? 즉 탄핵이라는 게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으로 이제 탄핵을 하는 것인데 네. 법률적으로는 1심에서 일단 무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위헌적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1심 판사의 판결문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렇게 사상 초유로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냐에 대한 여부 또 이 결정을 내린 그 당일날 오전에 무슨 판결이 있었냐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이 집행유예 있습니다. 2년이요. 예. 집행유예 2년을요. 그리고 그 앞서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4년 선고를 했죠.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또 인용을 했죠. 등등 잇따라서 법원에서 판결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판사들을 좀 길들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게 바로 야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정작 법조계에서는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임성근 판사가 임기가 다음 달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하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다음 주에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 달 내에
심판이 나오기 힘들잖아요. 결과가 나오긴. 그렇게 되면 결국은 퇴직을 할 테고. 근데 퇴직자에 대해서 파면을 결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각하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탄핵 소추안 자체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과반수가 넘잖아요. 그래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 부분이 뭐 수년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부장 판사가 원래 이제 판사는 10년마다 한 번씩 재임명 신청을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재임명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달 28일 날로 퇴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판사의 신분이 없어졌는데 이걸 파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아예 탄핵 심판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각하할 가능성이 뭐 거의 저는 100%에 가깝다고 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결과적으로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큰데 왜 여권에서 이렇게 밀어붙일까?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네.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 상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판사들의 탄핵 자체를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가결이 되면 초유의 일이거든요. 사상 초유의.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성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현종 의원이 말한 것처럼 최근에 들어서 법원 내 어떤 판결 자체가 여권 내 불리한 판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려볼 수 있는데 저는 약간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만약에 정말 탄핵을 하고자 했으면 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그 상계신문이랄지 이 판결, 직권남용에서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그 내용에 보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간섭하였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건 정말 뭐 형사 수석부장판사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법률과 양심이랄지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게 처벌이 되든 안 되든. 네. 그러면 1심 판결에 나오고 바로 탄핵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왜 지금 항소심에서 계속 진행 중이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흐른 다음에 이제 와서 왜 탄핵을 운운하냐 이거죠.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의 입장을할지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이것은 뭔가 정치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네, 평론가님 이런 가운데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도 이제 입장문을 네네네. 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요진 이거예요. 1심에서 일단 무죄가 났고 또 탄핵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더러 실익도 없다. 이런 취지 주장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자, 판결문의 이제 해석 문제입니다. 아까 위헌적 행위를 했다. 이건 이제 인정했다는 거예요. 법원이 이 판결문에도 들어있고. 그런데 그게 무죄의 이 주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오히려 그 판결문을 바꾸도록 한 건 맞는데 이게 강력한 압력이나 지시가 아니라 조언 혹은 제안 이러한 것을 이제 판사가 동료 판사로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직권남용에 무리한 압력을 권위를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해야지 옳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저는 실효성이 없다는 건 본인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내가 당사자가. 2월 말에 잘못은 했는데 2월 말에 나 퇴직하니까 지금 이런 절차 해봐야 실효성이 없소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탄희 의원은 왜 이걸 판사 출신으로서 주장하느냐. 네. 사법농단이 당시엔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이 줄 무죄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항소심도 가고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상징적인 엄벌을 해야만 하는 것 아니냐. 근데 그때 당시 사법농단 때 전국 판사회의에서 국회가 아니라 사법부 내에서 먼저 법관 탄핵을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징계가 필요한데 판사를 우리가 자체 징계할 방법이 없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것도 사법부 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네. 왜 우리 스스로 벌어진 일을 정화하지 못하고 국회로 역할을 넘기느냐. 근데 지금 판사가 뭔가 굉장히 중징계 받을 수 있는, 파면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과 똑같아요. 탄핵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그때 야, 국회가 어떻게 판사를 탄핵해. 사례도 없는데. 근데 이 1985년과 2009년에 그 탄핵이 국회에서 진행된 사례가 2개가 있는데 표결도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 표결이 가면 국회에선 가결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한 고비를 넘는 진일보 한 기록은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전 이탄희 의원이 이 탄핵이 헌재에서 가결될 게 100%라고 아까 김광살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각하될 각하될 가능성이 예.
적어도 국회에서 가결될 하나의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갈 거라고 보는 게 미국 보세요. 트럼프 퇴임했잖아요. 예. 상원에서 탄핵 처리합니다. 하원 통과됐고요. 이미 실효성이 없는데 기록을 남기기 위한 과정을 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재를 미국은 상원이 하지 않습니까? 2월 8일부터 다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은 다루는데 우리는 못 다룰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 라는 논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실효성이 없더라도 필요하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신 건데 네. 다만 일각에서는 근데 왜 지금일까? 이런 의문점은 분명히 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여러 패널들 지적을 했지만 최근에 여권에게 불리한 판결이 잇따랐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준비한 건 김경수 지사, 그리고 정경심 교수, 최강욱 대표 등의 최근 1심, 2심 판결에서 다 유죄를 받았는데 이런 법원의 판결들이 굉장히 여권을 불편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 야당 대변인도 결국 법원 길들이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현종 의원님은 이 주장이 많이 이렇게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추정할 만한 지금 어떤 흐름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 정부 들어서서 저도 이제 법조계에 오랫동안 이렇게 오면 그동안은 보면 어떤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권 이런 데서 크게 이제 수용하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핵심적인 가치가 이 사법부 독립과 함께 판결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예. 이걸 만약에 하지 않으면 정말 민주주의는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판결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판사 신상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판사에 대한 공격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또 판사에 대한 탄핵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죠. 뭐 정경심, 최강욱 이런 분들 마찬가지죠. 다 그렇다 보니까 자칫 이제 여권 지도층 내부에서는 이건 이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지금 울산 사건이라든지 또 월성원전이라든지 정권에 불리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들도 이제 만약 불리하게 판단을 내릴 경우에 굉장히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탄희 의원하고 이제 몇몇 그 판사 출신 의원들이 국회 들어오자마자 이걸 굉장히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 이 지도부가 많이 말렸습니다. 사실 예. 어제 그 의원총회에서도 당 지도부는 이게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워낙 뭐 이 초선 의원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자칫하면 예전에 열린민주당 시절에 108번 내려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왜냐하면 판사 탄핵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곧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거예요. 정말 이 임부장 판사가 정말 나쁜 사람이고 정말 이게 명백하게 헌법 위반 행위를 했다라면 또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자신의 의석을 이용을 해서 탄핵을 하게 되면 일단 판사 사회가 지금 현재 공수처 설치도 사실은 이 판사 검사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판사에 대한 이 최초의 만약에 이게 내려질 경우에 아마 사법부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여당이 고려하고 있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뭐 최강욱 대표 1심 선고 관련 얘기가 나와서 좀 이 얘기를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제 1심 판결문이 공개가 됐는데 참 흥미로운 점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1년 전이죠. 기억하실 것 같은데 왜 최 대표 기소할 때 저 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추미애 장관이랑 굉장히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즉슨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그 승인을 받지 않고 기소를 했다고 굉장히 위반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날치기 기소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 결국 어제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윤 총장이 이 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팀을 지휘했더라도 그것은 적법하다. 즉, 뭐 날치기 기소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 당시 이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잖아요. 기소를 하면서 굉장히 쟁점이 됐던 부분. 그러니까 최강욱 비서관이 주장했던 부분이랄지 나중에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 그 최강욱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문의 이유를 보면 소환을 3번이나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의 그 당시에 그런 주장이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날치기 기소에 대한 부적법성.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적으로 결재를 안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을 건너뛰고 3차장 검사를 통해서 기소한 것은 검사장의 어떤 기소의 어떤 절차에서 유법이다. 이걸 계속 주장했는데 네.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설사 지검장의 결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검사의 어떤 동일체 그런 원리에 비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날치 기소가 아니고 적법한 기소라고 판단을 해줬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언론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성윤 지검장이 최강욱 대표에 대한 기소를 거부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언론에서 보고 뭐 사실일까 약간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문에 보면 너무나 이게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 최강욱 대표에게 3번이나 소환 조사했는데 불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할 필요 없이 이 정도면 기소가 가능하다고 중앙지검장한테 올렸는데, 중앙지검장이 이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번 소환을 했는데, 출석요구서 보냈는데 안 부른 사람을 또 소환한다는 것은 사실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아니 그러지 말고 소환조사 없이 기소해라라는 걸 3번이나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걸 따르지 않았다는 거고, 또 밑에 있는 검사들이 아니 소환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의견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지검장이 결재받지 말고 3차장 검사를 통해서 기소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자세하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내용이 안 나와 있다고 하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다 묻혔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판결문은 그 당시 상황을 굉장히 자세히 정리해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강욱 대표에 대한 기소는 적법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한 거죠. 네. 예. 최강욱 의원 판결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했다가 탈락했죠. 그런데 이번 탈락 이후에도 여러 차례 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 의사회장은 조민 씨죠, 위법행위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인될 때까지 의사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대한개원의협의회도 대법원 확정 판결 남았지만 의사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네. 여기 지금 인터넷 이번에는 안 됐지만 앞으로 또 인터넷 네네.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잖아요. 계속 시도하겠죠. 그러다 보면 네. 결국 이제 의사가 되는 건데, 네. 과연 나중에 부산의전원이 취소되면 이제 의사 자격이 박탈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 이게 논란이 큰 것 같아요. 예. 핵심 키는 부산대 의전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말에 정경심 교수의 징역 4년의 핵심 내용이 입시 비리가 다 인정됐고 7대 스펙은 모두 허위였다. 법원은 이렇게 이제 1심에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보니까 국시는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럼 의사면을 딴 거죠. 네. 근데 이제 진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인턴을 거쳐야 되고, 레지던트를 거쳐야 되고, 자기 분야에서 계속 의사 경력을 쌓아나가야 됩니다. 이게 뭐 자동차 면허처럼 장롱 면허가 아니잖아요. 예. 현업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선 이 첫 번째 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턴 기회는 이번에 없어졌고, 그러니까 탈락을 한 거고요. 16명이 응시해서 9명을 뽑았으니까 경쟁률이 2대1이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탈락을 한 거예요. 계속 인턴 응시를 어디선가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부산대 의전원이 1심으로는 우리 판단 안 하겠다,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을 보고 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근데 만약 대법까지도 정 교수의 유죄가 유지된다면 예. 그때 돼서 이제 의사 면허는 사라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이 무의미하고, 졸업이 안 됐다면 국시 합격한 게 의미가 없어지고, 예. 의사 면허는 소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산대 의전원이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핫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일주일 만에 열린 유시민의 입. 지난주 토요 랭킹쇼에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사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어떤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치 비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주일 만에 이런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시민에게 이승만이란? 대통령을 하기에 자격에 큰 하자는 없었으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무능한 대통령.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고요? 네. 뭐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권력을 획득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일 말고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집요한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권력을 오래 유지해야 되고, 그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이뤄야 되고, 반대하는 자들은 정말 민족과 개를 위해서 내가 짓밟아야 되고, 이 의지가 너무너무 확고했던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누가 만든 거든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본인은 그것을 애국심으로 인지했을 거고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권력 의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이현주 의원님. 네.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 무능하다, 한 게 없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권력 의존이 강했다. 뭐 이렇게 평가했는데 일단 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드셨는지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알릴리오 3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책을 놓고 비평을 하는 거거든요. 네. 흔히 쓴 한국사 관련된 책을 놓고 전직 대통령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뭐 자기의 견해니까 그야 뭐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궁금하네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 일이 없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은 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뭐 정치평론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정치평론의 영역이라는 게 결국 뭐 현실 정치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라는 게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전직 대통령에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이 또 현재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세력이라는 게 또 어떤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실은 역사적인 어떤 과거 정치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현재 정치와 연결되는 접점이 마련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치평론을 안 하겠다는 게 현실 정치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걸 안 하겠다는 거지, 이제 어떤 한국 근현대사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는 뭐 평론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비춰지는데, 저는 뭐 이 부분은 뭐 본인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아타부타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지난번에 본인이 어떤 절절한 사과문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어떤 면에서 거짓 이야기를 가지고 1년 동안 이 알릴리오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주장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금 계속 하신다는 거죠. 근데 과연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을까? 또 본인이 뭔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할 텐데, 그럼 어떤 책임을 졌는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자기가 사과한 것 이외에, 소송 당한 것 이외에 지금 본인이 어떤 잘못된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책임진 건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고 계속해서 알릴리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책임을 지실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뭐 변호사님 앞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딱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사과를 했는데, 아무리 책 비평이라 하더라도 정치권 인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과에 대한 진정성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승만 그다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과거의 사람이에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정치 현안은 아니죠. 현안은 우리가 월성 1호기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추인 갈등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정치 현안이 될 수가 있다 보는데.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 현상, 아무리 뭐 주거복지에 관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정치와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비평을 일절 하지 않겠다. 이 말 자체가 지켜질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은 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단지 변하는 척만 할 뿐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쓰는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 비평을 안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정치 현안에서 비평을 하게 되면 그때 이런 문구를 쓸 걸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제 예측이고 개인적 의견입니다. 정치 현안에서는 전혀 내가 비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비평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떠한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정치 비평이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산 변호사님의 개인적 의견이었고 유시민 또 이사장은 본인을 정치인이 아니라 작가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이런 점도 같이 말씀드리고요. 최영일 평론가님, 지난주에 토요일 랭킹쇼에서 유시민 이사장 사과를 언급하시면서 과연 유시민 이사장은 확증편에 빠졌느냐? 그렇지 않다. 굉장히 좌우 모두 확증편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다 같이 반성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유시민 이사장이 일주일 만에 바로 물론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정치권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 진정성이 좀 퇴색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도 논란이 있는 거죠. 정치인이냐 아니냐. 근데 이제 본인의 말을 빌린다면 정치 은퇴자
정치인이었지만 지금 안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시각은 잠재적 정치인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 선거에도 심지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유시민 작가, 지식인 유시민의 입장에서는 자, 정치사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 안에도 연결된 게 단절될 수 없어요. 이 유시민 작가 본인이 우리 대한민국을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의 어찌 보면 기수였던 인물들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화 세력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본인은 민주화 세력인 것이고. 근데 이것은 결코 본인 스스로 확증 편향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사과한 본인이 확증 편향에 빠졌다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모두 나쁘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이 고 항목에 대한 확증 편향은 통렬히 사과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사과는 무조건 잘한 거다. 예. 사과 자체가 신선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자, 하지만 사과로 끝이 아니고 본인도 그 이상의 책임도 지겠습니다 했고 한동훈 검사장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예. 앞으로 만약에 법적 절차가 간다면 저는 뭐 유시민 이사장은 당연히 응할 것이고 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책임지는지는 이제 시간이 좀 흘러봐야 알 것 같은데 저것에 대해서는 본인은 놀림옷은 느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이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선거전이라든가 특히 올 뭐 재보선에선 저는 언급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예. 내년 대선에 대해서 정말 언급을 안 할까? 저는 올 한 여름부터는 하지 않을까? 개인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네. 최영일 평론가 개인 의견으로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유 이사장 외에도 최근 구설에 오른 정치권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근데 우리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보셔서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부산을 발전시켜서 가족과 내 자식과 내 손자가 함께 일하는 도시, 그 부산을 만들어 주시면 가장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분도 본심과 다른 잘못된 발언이라면서 즉각 사과를 하긴 했지만 어제 민주당 부산 최고위에서 한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본심하고 말이 왜 이렇게 다르죠? 본심이 말로 표현하는 게 말 아닙니까? 다 지금 뭐 재선까지 하시고 알만하신 분이 저렇게 말을 해놔놓고 본심하고, 그럼 본심은 뭔데요? 저는 참 이게 정치인들이요, 이게 보시면 좀 이 말을 보면요,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한심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 걱정하는 게 한심스럽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생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나라 경제도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이 걱정하는 게 한심스럽습니까? 박지원 의원 보시기에. 또 이거를 조중동과 지금 채널A 방송 이걸 많이 봐서 그렇다고요? 그럼 저희들이 방송하는 게 이게 한심스러운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앉아서? 참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저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은 또 20대, 21대 국회의원이잖아요. 부산 출신이고 지금 집권 여당의 의원 아닙니까? 친문의 핵심 아닙니까? 뭐 하셨습니까? 지금 한심하지 않도록 나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잘못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한테 한심하다는요. 또한 이건 예전에 제가 봤던 나이 드시면 투표하지 나오지 말라. 그런 망언과 똑같은 저는 망언이라고 봅니다. 네, 박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까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모습입니다.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이 체증이 많을까? 그런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이번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는 야권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인데요.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 분들이 좀 많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30대, 40대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거기에 조선족 중에 귀화하신 분들이 몇만 분 사하 양꼬치거리 들어보셨잖아요. 조선족 출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 친민주당 성향입니다. 우리 당은 친미다. 민주당은 친중이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초롱성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를 한번 빼보겠다고 들어갔다가 그래도 뭐 간발의 차이로 뭐 졌는데.
네, 평론가님 네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반문을 드려야죠. 뭐. 모르고 나가셨느냐. 그 출마하는 지역의 유권자의 어떤 분포나 성향을 모르고 나가셨느냐. 본인은 이기겠다고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던 게 아닌 걸 스스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알고 나갔으면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겨야죠. 그래서 저는 속담 2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정치가의 자세가 그래야죠. 이게 돌밭이라서 농사가 안 지어졌어요. 그러면 농업을 하지 마셨어야 되는데 왜 밭을 욕하고 계시느냐? 또 하나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예. 악필이 붓을 탓합니다. 본인이 글씨 못 써놓고 이게 붓이 나빠서 그랬어. 이런 분들은 정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다. 이거 여야 막론하고 진보 보수 막론하고 기본 자세는 농부의 마음. 명필이어야 내가 일필이지 하리라. 좀 나오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좀 한 말씀 드리면 예. 오세훈 전 시장이 사실 3040 또 뭐 민주적 성향 있는 사람, 조선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아마 선거 나가기 전에도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선거 끝나고 패배 원인도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 또 선거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 자체 이런 말을 할 게 아니고 그럼 나에게 등을 돌린 3040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정말 조선적인 민주당 성향이라고 하면 조선적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실은 분석으로 평가를 해야지 다음 선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예. 단지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는 본인에게 오히려 부메랑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재호 부산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산 시민들이 아니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조중동을 보고 왜 보수 방송을 볼까? 그건 다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책임이 거의 정치인에게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진보 언론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이걸 마치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자기 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탓으로 돌리는 이런 정치인의 행태 자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네. 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정치인이다. 김광선 변호사님의 굉장히 뼈있는 조언이 아니나 싶고요.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데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문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문 대통령이 저랑 같은 경희대 동문이라는 사실을 2007년도에 알았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제 방에 오셔서, 박영선 전 장관이 의원일 때 의원 방에 와서 자료를 구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드렸다. 제가 바로 원조 친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확실히 당내 경선을 앞두고 친문 잡기 경쟁이 본격화된 것 같아요. 네. 참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인 것 같아요. 뭐 영상 다 들어보면 나옵니다. 지금 기록 다 있어요. 박영선 의원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거 보시면 다 알 겁니다. 글쎄요, 친문 원조라고 한 말씀은 좀 지나친 말씀이고, 지금 어떻게 하는 간에 이제 경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마지막 한랭킹에 앞서서 저희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가 17살 때인 1773년에 작곡한 것으로 추정되는 1분 34초짜리 짧은 피아노 곡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 265번째 생일을 맞아서 이틀 전 이 곡이 발표됐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가 주목했을 텐데 이 곡을 전 세계에서 처음 연주한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젊은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입니다. 지금부터 조성진 씨가 초연한 모차르트의 미발표곡 알레그로 디장조 잠깐 들어보시죠. 이 곡은 모차르트가 이탈리아 여행 도중 작곡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1분 34초짜리 짧은 곡이지만 모차르트 특유의 경쾌함과 우아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성진 씨는 재미있고 귀여운 곡이다. 앞으로 앙코르 때 자주 연주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최악의 평론가님. 네. 그런데 이 곡이 어떻게 250년 가까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거죠? 자, 여행 중에 모차르트가 썼고 17살 때예요. 악보가 분실됐던 겁니다. 예. 그게 250년간 어딘가 잠들어 있다가 3년 전에 저게 발견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모차르트께 맞는지를 검증을 하고 이건 모차르트의 미발표 작품이 맞다. 그럼 이제 초연이 돼야 되잖아요. 예. 세계 초연인데 17살 젊은 모차르트의 그 분위기를 누가 제일 잘 살릴 것인가? 예.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발탁이 된 거고요. 네. 앞으로 조성진 씨와 이 알레그로 D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 조성진은 젊은 날의 모차르트를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 이게 94초짜리거든요. 예. 조성진 씨는 어디 가든지 이 곡의 연주를 아마 요청받게 될 겁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마지막 학랭킹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학랭킹 방역 꼴등 문외의 강원 내 타면 작언입니다. 네, 조금 생소한 사자성어가 등장했는데요. 서울 이태원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가수 클론 출신의 강원래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자성어입니다. 네, 우선 한자 뜻풀이를 좀 해볼게요. 침뱉을 낫면, 스스로 자, 말을 건, 타면 자건이란 사자성어인데요. 남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저절로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강 씨는 이 사자성어를 소개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은 것은 나에게 뭔가 화가 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침을 닦으면 상대의 기분을 거스르게 되니 상대는 틀림없이 더욱더 화를 낼 것이다. 그러니 침 같은 건 닦지 않아도 그냥 두면 자연히 말라버리니 그런 때는 웃으며 침을 받아두는 게 제일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강 씨가 이런 글을 남긴 이유 아마도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발언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당시 발언부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K-팝이라는 게 세계 최고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방역은 전 세계에서 꼴등인 것 같습니다. 빈가게만 봐도 마음이 메어져요. 뭔가 우리가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위원님, K방역은 꼴등이다. 이 발언으로 굉장히 문매를 맞았다고 하는데 그 SNS 글과 묘하게 좀 의미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참 SNS가 사람 간의 소통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가장 나쁜 이 부작용은 바로 이 악플입니다. 이 강원래 씨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부분을 살펴보지 않고 그 말 자체, 즉 왜 문재인 정부 방역 잘했는데 왜 꼴찌라고 그러냐. 이것 때문에 지금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원래 씨가 이태원 쪽에 조그마한 바를 하나 운영을 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는 바람에 본인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네. 물론 본인은 뭐 다른 방송 활동으로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이태원에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하시는 분들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이런 뜻으로 한 거예요. 그럼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놓고 너 왜 이 방역 잘하고 있는데 꼴찌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강원래 씨의 그 인신공격까지, 저 장애 공격까지 저렇게 악플을 공격하니까 본인이 이제 이 사자성어를 쓰면서 그냥 날 욕하십시오. 그냥 저는 듣고만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또 이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걸 정말 어떻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건 차치하고 이렇게 어떤 욕설을 하고 있다는 거 진짜 그 댓글을 단 분들 정말 한번 다시 한번 이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강원래 씨는 장애인 비하 발언에 자녀를 언급한 욕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빌보드 차트는 1위인데 대한민국 방역은 꼴찌다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진짜 잘못한 건데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처절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거, 또 많은 알바생들이라든가 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마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해서 정부에 대해서 욕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장애인이니까 한다라는 심지어는 우리 애까지 욕하면서 그런 부분에 과격한 표현은 좀 그렇죠. 네, 강원래 씨의 아내인 김송 씨도 SNS 악성 메시지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호소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마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 뭐 장애인 돌보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도 쭉 있습니다. 세금만 아깝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악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오고 있어요. 근데 예 돈을 이분이 왜 이렇게 악플을 달았나 물어봤더니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아 악플을 보냈다 또 이렇게 답을 해서 굉장히 또 공분을 사고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모욕죄가 되겠죠. 예. 모욕죄 자체도 일반적으로 이제 벌금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게 정도가 좀 지나쳐요. 예. 더군다나 생명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장애인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마 그냥 벌금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환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왜 이렇게 악플을 달았냐고 하니까 본인이 TV를 보다가 자기는 코로나 때문에 알바도 구하지 못했는데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아서 악플을 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예. 모방송에서 하는데 강원래 씨하고 김송 씨가 나와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댄서들 가수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 보고 정말 감동을 했어요. 아 강원래 씨가 저렇게 정말 음악도 깊이가 있고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고 또 김성 씨도 보니까 저는 이제 강원래 씨 부인으로만 알았는데 과거에 있어 굉장히 화려하고 노력했던 그런 댄서 생활을지 연예인 생활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렇게 강원래 씨의 어떤 힘든 것을 뒷받침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동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TV 프로그램 보면서 좀 선풀을 닫고 싶어하는 예.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다음에 방송 끝나고 다른 곳에 가서도 야 강원래랄지 김성 부부가 정말 엄청나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오히려 그걸 굉장히 악용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악플에 대한 것은 정말 이 너무나 개인에게 미친 특히 연예인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연예인 자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맞대응하기도 어렵고 참기도 어려워요. 이제 네. 그런 약간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악플러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편호가님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악플론에서 많은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네. 발생하면서 뭐 네. 댓글창을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맞아요. 두고 있긴 한데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 오히려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발생 건수는 5년 동안 2배나 증가를 했어요. 네. 왜 이럴까요? 이게 뭐 우리 대중 심리를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셀럽, 스타라는 자체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니까 그 대중성으로 어찌 보면은 뭔가 또 수익을 창출하고 또 좋은 영향도 주고 하는 건데 대중들이 늘 바라보게 되죠. 관심을 뜨겁게 가지고. 근데 이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선망을 하지만 또 하나는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연예인이나 스타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보다 화려한 측면이 있다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어두운 측면이 있는 결국은 한 사람의 이 한계가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걸 인식해야 이러한 좀 과도한 질시, 질투에 의한 음해 같은 게 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시장에서는 또 밝은 면을 부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단 지성으로 자정하는 수밖에 없어 보이고 연예인들이 요즘 사실 공인 아니거든요. 예. 아티스트 예술가가 얼마나 그렇게 반듯하게 삽니까? 근데 우리가 마치 정치 지도자에게처럼 반듯한 연예인을 원하면 그 문화예술이 그렇게 창의적이거나 재밌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조금 관대한 면도 갖춰나가는 고급 문화의 사회를 함께 만들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연예계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2주 뒤에 설 연휴가 있죠. 과연 설 연휴에는 5인 이상 가족들이 만날 수 있을까요? 정부가 구체적 방침을 내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채널A에선 내일 이 소식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